자, 어떻게 116회 시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좀 시험을 좀 보셨어야 하는데, 사실 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답안이라는 거를 찾아내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은, 이제 시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번 시험의 특징은 이전 시험하고 115회하고 114회, 그리고 113, 111회부터 계속되어 왔죠. 이 기출문제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시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출문제가 점점 이 범위라는 게 너무나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 116회, 그러니까 18년도 시험 다 끝났죠, 이제. 근데 18년도 원래라면 이제 19년도 시험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가게 되면 18년도 시험이라는 건 안 봐도 돼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원래 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이 시험. 이 시험을 이미 끝난 시험인데 116회 시험이라는 걸 문제풀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시험이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문제들을 다음 시험에 아이템으로 써줘야 돼요. 이 내용들을 써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 시험의 트렌드를 보면 이제 그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근데 이대로는 안 나와요. 요 문제를 조금 바꿔서 나와요, 같은 문제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영어든 서술이든 2년 안에 나온 애들은 시험에서 안 나온다라는 게 정설이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8년도 올해 문제들 보면 대부분 많이 나온 게 16, 17년도에 나왔던 문제들이 줄을 이뤄요. 전체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35% 이상이 2년 내에 출제된 애들이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리고 또 특징은 뭐냐면, 좀 어렵게 내려고 하는 문제들은 뭐냐면 기출문제에서 한 번 냈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별로 중요시 사람들이 여기지 않을 만한 문제를 다시 내버립니다. 이번 보면 세륜시설 그런 거죠. 누가 시공기술사에 세륜기를 넣습니까? 세륜기를. 그게 문제입니까? 세륜기가. 근데 그런 걸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넣으면 왜? 못 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한 스펙트럼이라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사실 선생님들이 모의고사가 아니고 기출문제만 공부한다고 했을 때 기출문제만 몇 개입니까? 지금까지 기출문제가 다 정리하면 몇 개입니까? 한 600개 됩니다, 가까이. 600개입니다. 그게 전체 스펙트럼 안에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기존에는 한 200개만 보면 된다 했으면 지금 한 3배가 늘었어요. 이 스펙트럼으로 한다면.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출문제가 나오면 선생님들은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만한데, 이거 어디서 봤는데 라는 생각이에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러나 못 쓰는 문제. 그게 지금의 시험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기출문제가 아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거의 손을 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문제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 용지 한번 볼까요? 이 용지, 기출문제 용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 용지 보시면 용어부터 보시면, 용어는 전체가 이제 13개 문제죠. 13개 문제 중에서 딱 정확하게 10문제가 기출문제입니다. 10문제가. 그러니까 기출문제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창호의 지지 개폐 철물이죠. 이게 처음 나오는 문제 같이 보입니다만 사실은 이게 10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이름이 달랐어요. 그때 당시 나올 때는 그게 창호의 부착 철물이었어요. 그렇게가 10년도 후반기 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착 창호 철물이라고 해서 하드웨어에 대해서 물었었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근데 그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 문제를 보고 뭘 했냐면 거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걸 시험에 내나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나왔어요. 이름을 바꿔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건설원가 구성체계.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때 나왔죠. 다만 이름이 뭐였습니까? 원가 계산서였습니다. 그때는. 원가 계산서 그 항목을 그대로 준용해서 쓰는 거예요. 똑같이 쓰는 겁니다. 그 외에 실제로 이렇게 구성체계를 물은 적은 없었어요. 시험에. 한 번 더. 항목에 대해서 물은 게 있는데 80년대 문제입니다.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거물적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거물적기. 그죠?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나오면 잘 안 될 문제. 거물적기 안 하는 건 아닌데 하기는 하는데, 우리 건축시공기술사 문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전부 다 어떤 건물들입니까? 고층의, 초고층의 대형 구조물로 가게 되죠. 근데 이 거물적기라는 건 일반적으로 주택 위주예요.
주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건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 나올 거라고는 아마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죠? 근데 건물접기를 모르는 건 아니죠. 책에 보면 전부 다 이거 있죠. 이렇게 접는 거. 그 그림 한 개만 딱 머릿속에 외우고 있죠. 딱 그거 하나만. 그거 갖고 22줄을 채워야 돼요. 그죠? 점수 받기 틀렸어요. 그렇게 쳐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머리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쉬워 보이면서도 사실 답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물접기. 거물접기 나온 데가 어딥니까? 딱 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죠. 금속방수판입니다. 금속방수입니다. 금속판 방수. 그거 외에는 그 금속판 방수 단어 하나로 이걸 잡아가야 돼요.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냐. 그래서 문제가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좀 어렵다라는 거. 그 다음에 표준간입 시험입니다. 한 근 20년 만에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원래 이제 우리가 항상 기본 문제로 이야기를 하죠. 이걸. 그죠? 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로 계속 이렇게 읊죠. 그러니까 이거 쓰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N치도 적었을 거고, 밑에. 그죠? 기출문제로 뭐 나온 거, 이 정도는 뭐 애교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블리스터. 기출문제죠. 그죠? 표면 하자에 대해서. 뭐 이 정도는,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뭐, 그죠? 최근에 나왔던 문제. 그래서 이 정도는 볼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의 토질시험. 아, 토질시험. 이거 문제 진짜. 이거 선택하신 분 있나요? 토질시험? 이 문제. 와, 내 이거 보고 이 1교시 중에 제일 잘 만든 문제입니다. 이 1교시 중에서. 가장 이게, 야,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이 토질시험하고 토질조사하고 구분을 못하면 이건 절대 답 못 써요. 조사하고 시험하고 차이가 뭡니까? 조사와 시험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조사는 뭐 하는 겁니까? 조사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거고, 계측기라는 단어가 붙어 나와요. 계측기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시험이라는 단어, 여기 있는 이제 시험이라 붙었죠. 시험이라는 단어는 실내에서 진행이 되고, 뭐가 달라붙습니까? 시료라는 데가 달라붙어요. 시료라는 데가. 그러니까 이 두 개 키워드를 잡고 움직여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면 역시 얘도 점수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 파일 공법 보시면, 이 마이크로 파일 공법은 12년도 후반기에 나왔는데 저번에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은 왜냐면 그 이후에 마이크로 파일 공법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물었어요. 헬리칼이라든지 뭐 다 물었어요. 그죠? 그게 전부 다 마이크로 파일 공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새로운 공법이 나올 시즌인데 그거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다시. 마이크로 파일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는 선생님들이 뭐 0.3m, 그러니까 30cm라는 거, 직경. 그죠? 그 이내 소규모 파일이라는 거, 그 마이크로의 개념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것만 적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점수는 확보할 수 있고, 얘를 어디다 쓰는지에 대한 것들만 알고 있으시면 점수는, 기본적인 점수는 다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진공배수공법. 와, 이게 나왔어요. 세상에. 이게 이 말 많고 탈 많던 얘가 나왔어요. 진공배수공법이. 이거 진짜 누군지 몰라도 큰 용기 가진 겁니다. 이거 낸 거는. 그죠? 진공탈수공법 뭐 그렇게가 나왔고, 이게 10년도에 나왔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8년 전의 문제입니다. 8년 전에 나왔던 애들입니다. 진공이니까 뭐 수밀성 이런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죠? 수밀성 좋아지고, 표면의 경도 높아질 것이고, 그죠? 그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고, 10번에 보시면 알루미늄 거푸집 공사의 드롭다운 시스템 있죠? 드롭다운 시스템. 예전에 시험 문제, 얘하고 이름은 비슷한데 드롭헤드 시스템이라는 게 나왔었죠. 드롭헤드. 맞습니까? 기억은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드롭헤드 시스템. 원래 시스템 거푸짐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전부 다 알폰 계열이라고 했었죠. 그죠? 역시 알폰 계열입니다. 근데 얘는 전에 나왔던 드롭헤드보다 한 단계 위에요. 이게 그러니까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위에 걸 물어봐요. 넓은 거를. 그러니까 드롭다운 시스템에는 뭐가 있습니까? 드롭헤드가 있고 드롭빔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헤드하고 빔이, 헤드를 내리는 방식이 있고 빔을 내리는 방식이 있어요. 그 두 개를 다 써줄 수 있어야 돼요. 이 공법을 쓰면서. 네, 그걸 할 수 있었을까? 그죠? 이건 한 절반 정도 기출문제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1번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입니다. 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여기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시공기술사에 나오면 안 돼요. 이 문제. 노동자들 하는 거죠. 4시간 교육받는 거. 이런 걸 냈어요. 그 다음 12번에 비탈형 거푸집. 문제는 뭐냐면 비탈형 거푸집에서 철제라는 단어가 빠졌죠. 비탈형 거푸집에.
그죠? 철제 비타령이라는 게 예전 시험 문제는 13년도 전반기 때 나왔는데 철제 비타령 거푸집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비타령 거푸집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CF들이라든지 액트 칼럼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외에도 그 전에 나왔던 철제 비타령 거푸집 바로 그런 종류들이 있어요. 비타령 거푸집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타령을 하지 않는 거푸집이기 때문에 종류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제로 딱 국한해 가지고 한두 개만 딱 써버리면 점수는 내려가요.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요. 이거 자체.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이 문제 자체가. 그죠? 그 다음 균형 철근비. 아이고, 이거 뭐, 균형 철근비는 숫자 두 개만 나오면 점수 다 나와요. 0.003하고 0.85만 적을 수 있으면 다 나와요. 그거 적으신 분 있는가요? 0.85하고 0.003? 그것만 적을 수 있으면 돼요. 그것만 적을 수 있으면 점수는 나온다. 그 외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1교시를 보면 1교시 자체는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어디선가 본 문제지만 쓸 수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어려운 만큼 다른 사람 다 어렵습니다. 문제. 아마 이거 처음 붙었을 때는 다 웬만큼 다 쓴다라고 썼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마 그 답이 거의 맞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쓴 답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는 합격자는, 많이 뽑아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다 고만고만하게 쓰셨을 거예요. 전부 다. 그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할 거예요. 그 한두 개 키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분이 분명히 합격하실 겁니다. 그 수준이 높아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답에 부합되는 걸 잡았느냐의 싸움일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했지만 여기서의 관건은 아까 이야기했죠. 균형 철근비처럼 숫자하고 명사를 못 잡으면 그 길로 바로 탈락이에요. 그 길로. 두리뭉실하게 썼으면 좋은 점수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게. 자, 그 다음에 2교시 보시면 2교시 문제는 쉬웠죠. 이거. 그죠? 철거공사의 현장 용접 검사 방법. 이거는 다 적었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적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현장 용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현장 용접. 그죠? 검사 방법 뭐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제일 시작하는 게 현장 검사하면 외절비부터 들어가야 돼요. 외절비. 그죠? 외관 검사부터, 그러니까 즉 유관 검사부터 들어가야 돼요. 유관 검사. 유관 검사가 기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절단 검사 있죠? 네, 절단 검사를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현장에서 이미 된 거에 대해서 절단 검사는 거의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 다 구조체가 파쇄되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비파괴로 넘어가줘야 돼요. 근데 비파괴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에서는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 철골이라는 단어예요. 철골이라는 단어에서는 우리가 방초자침이라고 외우죠. 방사선법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방사선법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방사선법은 주로 어디 가냐면 관검사에 때 가요. 관관의 검사를 할 때 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밑으로 내려가줘야 돼요. 그게.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초음파 검사법을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순서를 잡아가 쓰실 수 있었다면 좋지 않은가. 그럼 절단 이런 거 쓰면 틀렸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요도가 밑으로 내려가줘야 돼요. 중요도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 구조물의 8대 하중에 대해서 모르면 이거 답 쓰면 안 돼요. 그냥 용기 있게 그냥 그거, 활하중, 고정하중 두 개 딸랑 써놓고 시작한다? 이거 점수 안 나와요. 이거는. 네, 기본적으로 점수 안 나와요. 이거는. 그렇게 쓰면. 그래서 이거는 그 8대 하중, 풍하중이라든지 설하중이라든지 막 이런 애들 그 답에 다 적혀가 있습니다. 그 하중들 적지를 못하면 사실은 손대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게 딱 정해져가 있어요. 이미 답이 하중이라는 게. 왜냐면 건축구조 설계 기준이라는 거에 하중에 대해서 쫙 나열이 돼가 있어요. 이거를 설계의 기본으로 한다라고 쫙 적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마음대로 뭐 여기에서 뭐 짐 뭐 하중 충격이 뭐 어떻고 이런 거 적죠. 좀 다 나가버려요. 이건 이미 답이 정해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 다음
건축공사 단계별 공기지연 방해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그죠? 그 단계를 잘 쓰셔야 되고, 공기지연 발생 원인하고 방지 대책. 보통 보면 RCV라고 하죠. RCV. 그죠? 리모델링. 그죠? C, 크레임. 부도. 아니다. RCV니까 뭡니까? R, 리스크. 크레임. RC, 부도. 리모델링이네. 요 순서네. 그죠? 요 순서대가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이번 시험 2개가 나와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 내버렸어. 그 중에서 이제 한 개가 지금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공기지연 리스크에 대한 겁니다. 공기지연 발생 원인하고, 리스크가 아니죠. 공기지연이면 크레임에 가깝죠. 그죠? 크레임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레임의 발생 원인하고 방지 대책으로 적으셔도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자, 4번. 흙막이 공법을 지지 방식으로 분류하라 되겠죠. 지지 방식을 분류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는 게 잡어 외우는 사람도 있고 잡어지 외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자립시, 버팀대시, 그리고 그라운드 앵커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 답에서는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죠? 그걸 더 풀어줄 수가 있었어야 됐어요. IPS라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었어야 됐는데, 뭐, 잡었지,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탑다운 공법으로 시공계획 시의 검토사항. 이거는 그냥 적어야 되죠. 이거는. 그죠? 이런 거는 뭐, 물어보면 안 되죠. 이건 기본 문제고. 그 다음에 경량기포 콘크리트의 종류. 경량기포 콘크리트의 종류. 그 다음에 선정시 고려사항. 얘도 17년도에 나왔던 애요. 얘가. 그죠? 특성하고 이렇게 물었는데, 경량기포 콘크리트 기포를 일으키는 애의 종류에는 크게 뭐가 있습니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 나누면 2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발포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발포제 가스를 뭘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게 있고, 그 다음엔 발포 물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EPS 같은 거죠. 그죠? 스티로폴 같은 거 집어넣는 방식. 그것도 경량기포로 보긴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거는 그 가스의 종류 같은 걸 구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적지를 못하면 점수는 안 나올 것이고, 6번에 단일제 시공 부위에 따른 공법의 시공 부위를 나누면 일반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시공 부위, 이게 참 문제가 애매해요. 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제일 첫 번째는 내단열, 외단열, 중단열이죠. 이것도 시공이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눕니까? 지붕이냐, 벽체냐, 바닥이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애매해요. 이게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 공법의 종류별 특징과 단열재의 재질에 따른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시요. 단열재의 재질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어려워요. 단열재의 재질이라는 거. 이거 근데 안타깝게도 13년도에 이것도 시험이 나왔던 거예요. 이미. 그죠? 그래서 이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두 문제에서 크게 높은 점수 못 받으면 한두 문제에서 점수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그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3교시 같은 경우에는 세련시설하고 가설 울타리죠. 참 똑같이 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냈어요. 그죠? 이거 16년도에 나왔던 거죠. 나오면 안 되는 문제죠. 그죠? 원래 계산상으로 나오면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나왔어요. 똑같이 냈습니다. 그죠?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이거 선택하신 분 있나요? 거의 뭐 없다라고 봐야 이게 맞죠. 왜냐하면 뒤에 단어가 설치 기준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기준이라는 거가 적히면 앞으로도 사람들이 시험을 치실 때는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명확한 숫자가 머릿속에 없으면 함부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 문제는 잡다 마지막에 잡으셔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철거공사의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 방법입니다. 그죠? 이거는 지금 현재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는 바로 그 주각상부 고름질 문제예요. 고름지레가 어떻게 베이스 플레이트를 고정시킬래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고, 요거 마지막 나왔던 게 78년도입니다. 78년도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에 나온 거죠. 자, 문제 3번 콘크리트의 중성화의 영향. 중성화는 단어를 안 쓰죠. 지금은 탄산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신 분들이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러니까 탄산화의 영향하고 진행 과정, 측정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17년도 중반기 때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중성화 문제가. 그죠? 나오면 안 되죠. 이런 것도. 사실은. 근데 문제 쓰기에는, 그죠?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거 자체가. 그 다음에 4번에 수목의 자재 검수 시 고려사항하고 수목의 종류에 따른 검수 요령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선택 안 했을 거예요, 이건 누가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거. 조경기술사도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알아? 선생님들 아는 건 이것까지는 알죠. 교목이 어떻고, 관목이 어떻고, 지필류가 뭐 이런 건 알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검수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안 죽으면 되지. 그죠? 이런 거는 선택해도 안 되고, 이런 문제를 냈어요. 근데 5번 보시면 옥상 정원을 위한 방수 방근, 옥상 녹화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옥상 녹화의 적용 시에 시공 형태별 특징하고, 그죠? 시공 환경에 따른 유의사항. 17년도 전반기 때 옥상 녹화 시험을 냈어요. 이 문제를. 이것도 17년도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올 거라 생각하고 준비를 하신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맞죠. 그 다음에 6번에 건설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그죠? 이거 13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요 자체도. 그죠? 그래서 여기 위험 요인에 대해서 쭉 적어주면 되고, 중요한 거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써라고 했기 때문에 물은 게 한 개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대제목을 구사할 수 있느냐가 선생님 답안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죠? 그 대제목 숫자가 결정짓는 문제, 점수를. 그래서 전체 3교시 문제를 보면 선생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게 사실은 이미 결정돼가 있어요. 1번 못 잡았을 것이고 4번 못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 2번, 3번, 5번, 6번에서 다 결정 나는 거예요. 그죠? 전체 쓰신 분들 중에 90% 가까이 이 문제 4개를 잡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로 얼마 점수를 뽑아낼 것이냐. 그죠? 거기에 합격의 강권이 달려있죠. 4교시 보시면 4교시 문제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1번에 목재의 방부 처리. 이거 바로 저번 회차 나왔죠. 그죠? 용어로 나왔을 뿐이지 똑같은 거 또 나왔죠. 이런 걸 내요. 그죠? 이 방부 처리에 대해서는 서술로 낸 건 15년도에 냈어요. 근데 18년도 저번 회 시험에 10점으로 내버렸기 때문에 나올 거라 아무도 생각을 안 하죠. 여기. 그죠? 기본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다 해도 좀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터널 폼입니다. 적을 게 없죠. 그죠? 터널 폼 설명 아는 거 뭡니까? 모노쉘하고 뭐 있습니까? 트윈쉘 2개뿐이죠. 그죠? 이걸 도대체 뭘 적을 거예요? 3페이지를. 그죠? 굉장히 적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로지 한 개 단어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대형 시스템 거푸집 단어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적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3페이지를 채우기가 어려워요. 3페이지 자체를.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3번 ALC죠. 이건 뭐 알아서 잘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LC 뭐 물성이라든지 뭐 특기사항, 시공시 유의사항이죠. 15년도에도 나왔었고 뭐 이 정도는 다 썼을 거라 생각하고 4번에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의 균열 발생 요인하고 억제 대책, 보수 방법이죠.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균열의 요인에서 제일 데크플레이트의 균열 요인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처짐입니다. 처짐에 의한 균열입니다. 그러니까 처짐에 의한 균열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적어줄 수 있느냐가 사실은 선생님들의 높은 점수의 강권이죠. 아니면 다 고만고만하게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처짐에 대한 문제들 좀 쓰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죠? 보수 방법은 똑같고, 문제 5번에 부력을 받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문제 자체는 12년 전에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가 06년도 후반기 때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 답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이 1번에 대한 가장 큰 그 문제점이 뭡니까? 이거에서 시험을 푸는 관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부력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나왔던 부력의 문제는 전부 다 뭡니까? 공사 중의 부력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구조물 파고 있는데 물이 차였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시험에서 계속 물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뭡니까? 완성이 된 상태예요. 완성이 됐는데 부력이 많이 되면 자 어떻게 해서 그 관점이에요. 관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쳐다봐야 됩니까? 다 된 상태에서 됐을 때 문제점은 뭡니까?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역처짐이 일어나요. 역모멘트 발생해서 역처짐이 일어나요. 밑에서 쳐올리니까 기울어지죠. 그걸 통해서 지하주차장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이 기둥으로 되어 있죠. 기둥인데 하중이 반대로 작용해서 빵꾸가 나버려요. 기둥 주변으로. 펀칭 전단이 일어나요. 펀칭 전단. 가장 큰 문제점은 부력에 의한 펀칭 전단이에요. 펀칭 전단. 그 당시에 답이 그랬어요. 펀칭 전단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면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부력이 작용하게 되면 원래 구조 설계를 할 때 위에서 아래로 잡기 때문에 그죠? 안전한데 그게 역으로 작용하죠. 밑에서 위로 쳐올리죠. 그러니까 바로 펀칭 전단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건 뭐 해결 방안이야 너무나 빤하죠. 물 빼야죠. 빨리빨리. 그죠? 구멍 뚫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C의 복합화공법을 적용할 경우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 문제가 복합화공법에 대해서 이때까지 잘 물었습니다. 많이 나왔죠. 그런데 시공시 유의사항은 한 번도 안 물었어요. 시공시 유의사항은 뭐겠습니까? 복합화공법에서. 복합화공법의 가장 큰 시공시 유의사항은 뭐겠습니까? 복합화공법에서. 복합화공법 할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복합화하면. 하프 PC 이야기하죠. 하프 PC. 기둥하고 보는 뭐 씁니까? 프리빅 쓰죠. 프리빅. 기억납니까? 그럼 얘네들의 가장 큰 시공시 유의사항은 뭡니까? 접합부죠. 접합부 일체화죠. 항상 나오는 게. 접합부 일체화에 대한 걸로 시공시 유의사항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시공할 때 또 유의해야 될 게 양중입니다. 양중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양중에 대한 거. 처짐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적어줄 수 있고 그 다음부터 쓸데없는 걸 막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점수는 웬만한 점수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문제들마다 하나의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 포인트를 얼마나 잡느냐에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범 답안 안쪽에 이거 윗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문제 1교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교시의 문제 1번입니다. 창호의 지지 개폐 철물입니다. 그죠? 지지 개폐 철물입니다. 지지 개폐 철물이 뭡니까? 정해. 지지 개폐 철물은 뭡니까? 지지하고 개폐한 철물에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까? 열고 닫는데 받쳐주는 어떤 철물. 그거는 맞는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중량문에 대한 거예요. 문제가. 중량문에 대한 개폐 철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중량물에 대한 거. 그래서 지지 개폐 철물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지한다. 뭘 지지하냐면 하중을 지지합니다. 뭐에 대한 하중입니까? 바로 문의 하중이에요. 문의 하중을 지지하면서 열 수 있는 철물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종류들이 여기 쭉 나오는 애들입니다. 주로 어떤 계열로 가야 되냐면 중량문 계열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문이나 이런 계열이 아니에요. 답 쓰는 것 자체가. 중량물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설치시 유의사항 있고, 그죠? 이 지지 개폐, 근데 소님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답을 쓸 때, 보세요. 지지 개폐 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런 단어가 있고 그 밑에 종류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도어 클로저가 있어요. 이 개념 안에 지지철물, 개폐철물이라는 개념 안에 밑에 종류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걸 먼저 빨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종류가 있다라면 그 종류를 적으셔야 되고 밑에 종류가 없다라고 하면 빨리 물성을 찾아야 돼요. 재료로 가기 때문에 바로 물성을 찾아야 돼요. 이게 뭐 강도 뭐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초석형 시멘트다 하면 뭐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물성이 뭐였지? 빨리 생각해야 돼요. 근데 시멘트다 이러면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이 종류가 뭐가 있지 생각해야 돼요. 밑에 종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어떤 물성이라는 거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류가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설치 시 유의사항 적용 대상. 얼마나 적을 게 없으면 밑에다가 대지목 4번이 적용 대상 이런 거 적었겠어요. 적을 게 그만큼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답 자체가. 그러니까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건설 원가의 구성 체계, 이런 거는 어떤 문제입니까? 다 개요의 문제죠. 맞습니까? 이 개요의 문제이기 때문에 뭘 잘 써야 됩니까? 대제목 2번 잘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성 원가 체계에 대해서 요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 요렇게 적으면 시험 떨어지죠. 원가 체계를 요렇게 적으면 떨어져요, 시험에. 그죠? 요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요거를. 요게 뭔지에 대한 각각의 항목이 들어가야 돼요. 분류 항목.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표밖에 없어요. 이걸 나타낼 수 있는 건 표밖에 없어요. 근데 이대로 지금 그냥 구성 체계로 적었다. 점수 안 나와요. 그냥 안 나와요. 이 순공사비가 뭔지, 그죠? 순공사가 일반 관리비라는 게 뭔지, 이윤이 뭔지, 부가가치세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각각에 대한 설명이 안 들어가면 요대로 적어버리면 그냥 시험은 점수는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범 답안에는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왜 이렇게? 아마 이거 밖에 있는 모범 답안 어디서 구해가 보셔도 다 이렇게 적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그 표 만들기가 귀찮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건축공사의 원가 항목, 직접비하고 간접비 나오죠. 이런 거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사리, 그 대제목 4번이 대제목 3번으로 올라가고 3번이 4번으로 바뀌어주는 게 답안의 형식에서는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썼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개요의 문제였고. 그래서 1번 개요가 되죠. 그죠? 그거 같이 생각하셔야 되고. 자, 문제 3번의 거물적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얇은 금속 판재를 가공해 시공하는 방식, 그냥 이거 자체입니다. 얇은 금속 판재를 가공해서 시공한다라는 단어가 거물입니다. 거물. 그죠? 시공하는 방식으로, 그죠? 시공 방식에 따라 각재신기, 돌출이음, 평이음, 인터로킹 방식이 있다. 거물적기라는 거는 밑에 새끼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들이. 거물적기의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위의 개념이에요. 이 거물적기라는 게. 그래서 밑에 대제목 4번 보세요. 종류들이 있죠. 각재신기, 돌출이음, 평이음, 인터로킹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적을 수만 있으면 점수는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못 이거 적을 수 있는 사람이 전국에 100명 치면 1명 있을 거예요. 1명은 분명히 적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1명은 분명히 적었을 거예요.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은 이걸 적을 수 있다. 그 사람 외에는 이거 쓰면 안 돼요. 함부로 이런 거 건드리면 안 돼. 근데 적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잡죠. 그죠? 그러니까 거물적기입니다. 그래서 거물적기 여기 처음 나왔으니까 거물접기란 접기죠. 이름이. 뒤에가 접기죠. 그러면 공법에 가깝죠. 접기 공법이죠.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시공시 위상이 나오겠죠. 근데 이 문제가 처음 나왔죠. 그러니까 특징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특징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게 다음에 또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시공시 위상으로 적어주는 게 점수 훨씬 더 잘 나와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자, 여기서 거물접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거물접기를 하게 되면 방수 성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방수 성능이. 그죠? 그래서 금속판 방수에 거물접기라는 걸 하죠. 그죠? 근데 이거의 특징 보시면 1번은 작업자의 기술에 따라 품질 변동이 심하다. 이거는 별로 그렇고요. 2번에 이게 중요해요. 수증기나 연기의 배출 난해로 인해서 부식이 촉진돼요. 얘 특징이 이거예요. 부식이 잘 일어나요. 부식이. 그러니까 2번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의한 인건비가 과다하게 들 수가 있다. 들 수 있죠. 한 번 더 접으니까. 그래서 이거 좀 줄이려고 하는 게 뭡니까? 심용접이죠. 그죠? 심용접. 그냥 세워서 바로 용접을 붙여 나가는 거죠. 쫙 붙여 나가 버리죠. 심용접입니다. 자, 그거 있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의 증대가 우려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자, 문제 4번 보시면 표준간입시험입니다. 표준간입시험. 이거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 그 숫자들 다 적었을 것이고, 그죠? 요거 놓친 사람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험시 유의사항. 이것도 다 아실 거니고, 4번 값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4번 값을
n값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가 우리 원래는 어떻게 외웁니까? 책에 있는 대로 외우죠. 맞습니까? 거기 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0.4에 대해서 나와가 있죠. 그죠? 그거를 사실하고 점토로 조금 나눠서 물었습니다. 왜냐면 이 n값으로 추정된 사항이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자체가 n값 추정 사항이.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하게 적어서 혹시라도 이게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이건 물을 수 있겠죠. 지금 추세로 보면. 그래서 다음에 물을 게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n치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표준간입이 나오면. 그렇다고 하면 이 대제목 4번밖에 더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원래 아이템 구사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근데 아이템 구사하고 밑으로 설명을 뽑아 놓은 겁니다. 그거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거 적었다면 큰일 나겠죠. 그죠? 22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거 적는 순간 아까 n치 추정가. 근데 시험이 나오면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결과치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결과 판정 내용이 n치 정도 적어줘야지. 적어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들이 표준 간입 시험 나오면 1번 정의, 2번 시험도나 시험 순서 적었을 거고 시험시 유의상 3번까지 안 적은 인간이 몇이나 될까요? 도대체 이거 안 적은 인간이 몇이나 될까? 근데 대제목 4번에 내 장담하는데 전국에 8알이 뭘 적느냐면 비교표 적습니다. 전국에 8알이 비교표 적어요. 표준 간입 시험하고 뭐 비교하는지 압니까? 배인 테스트 비교합니다. 그게 전국에 5알입니다. 그게 전국에 5알이 혹시 비교하신 분 있나요? 배인 테스트랑? 그죠? 없겠죠? 주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안다 모른다의 결과치는 어디에 나옵니까? 결과에 나옵니다. 결과. 저희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결과에 대한 것들을 적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하자의 문제죠. 콘크리트 블리스터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표면 마감으로 인하여 내부의 공기와 그죠? 블리딩 수가 외부로 빠져나오지 못해 콘크리트 표면 사이 속이 텅 빈 공간이 발생한 것을 이 텅 빈 공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줘야 됩니까? 공기와 블리딩 수라는 단어가 나와줘야 돼요. 블리딩 수라는 단어가 나와줘야 돼요. 수분, 뭐 요딴 거지 같은 단어 쓰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런 단어 쓰시면 안 되고 무조건 뭐 블리딩 수라는 요런 단어가 쓰실 수도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답 잘못했죠? 잘못 만들어져 있죠? 모범 답안이. 맞습니까? 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요거. 원인하고 대책을 그렇게 끊었으면 안 돼요. 원인과 대책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같이 써주고 대제목 4번에는 다른 걸 넣어줘야 돼요. 다른 거. 그죠? 그걸 넣어줄 수 있어야 된다. 3번, 4번 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표면 결함이니까 표면 결함의 종류라든지 이런 다른 하자들하고 비교 같은 거 넣어줄 수 있겠죠. 아니면 보수 방법이라든지 넣어줄 수 있겠죠. 사실 블리스터가 일어나게 되면 보수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이 블리스터를 했을 때 그냥 갈아내고 다시 완전히 다 벗겨내고 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수 방법 적는 것보다는 비교가 맞다라는 거죠. 자, 문제 6번입니다. 시험입니다. 토질 시험입니다. 토질 시험. 그죠? 토질 시험이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토질 시험이 상위 개념이죠. 그죠? 선생님들은 이제 앞으로 알아야 될 게 지금 문제 저번 회차도 설마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회차도 역시라는 대답으로 왔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문제는 공단에서 쉽게 내라고 하죠. 문제를 자꾸 쉽게 내라고 합니다. 근데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선생님들한테 초석형 시멘트 쓰세요 하는 것보다 시멘트 쓰라고 하면 더 잘 씁니다. 좀 더 위에 걸 내주면 쉽게 느껴져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문제들을 보면. 그렇더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많이 알아줘야 되는 건 뭐냐면 종류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로 시험 치는 방법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시험 치듯이.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2번에 다 종류예요. 옛날 시험 보면. 그죠? 근데 그게 문제가 세분화되면서 종류를 적을 수 없을 때 물성적으로 넘어가요. 그게. 근데 지금은 그런 종류 같은 거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토질 시험의 항목을 보면 토질 시험 항목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험의 종류가 두 개예요. 그게 뭐냐면 물리적 시험하고 화학적 시험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아까 토질 시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실내에서 하는 거라고 했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시험이 물리적 시험하고 화학적 시험이고 그 안에 뭐 비중, 함수량, 단위, 최적, 액성 관계, 소성 관계, 염화물, 유기물, 점토 광물 종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열댓 개가 더 있어요. 이 밑으로 더 있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딱 두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물리적, 화학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왜? 이게 정의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에. 자, 토지 시험 정의를 보시면 시료를 실험실이라는 거 이거 실험실이 맞는지 시험실이 맞는지 그죠? 아직도 헷갈립니다. 그냥 뭐 맞겠죠. 그죠? 그 실험실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시료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시고 시료라는 단어 반드시 나와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물리적, 화학적, 그거 틀렸죠? 연학적이 아니고 역학적이겠죠. 역학적. 그죠? 역학적 성질을 구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토지 시험의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물리적 시험하고 화학적 시험으로 나눠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시 유의사항. 그죠? 아까 시료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시료의 채취 방법. 교란하고 불교란. 그죠? 뭡니까? 동부산 농협이죠. 그죠? EA, EX, AX, BX, NX, HX 타입. 그죠? 그거 나눌 수 있는 그 교란하고 불교란 시료 채취법. 그 다음에 건축공사의 채취 상토를 사진 결정해야 되고 토질의 변동이나 새로운 토질 방식 시에는 계속 시험을 실시해야 되고 상황에 적합한 시험 종류하고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 데가 있죠. 그 밑에 토질 조사하고 토질 시험의 비교 있죠. 그 표만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험을 좀 준비한다면 그 표는 그냥 좀 알아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 표 자체는 좀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볼 것 같아요. 또 이런 거 물었으니까. 자, 문제 7번의 마이크로 파일 공법입니다. 마이크로 파일이란 딱 단어 하나가 필요하죠. 그게 뭡니까? 소규모형, 즉 300mm입니다. 그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300mm 이하의 소규모형 파일이라는 거. 그죠? 무조건 들어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공 순서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용도가 있습니다. 그죠?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마이크로 파일 공법은 아마 다 선택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뭡니까? 사실은 대지목 4번에 저 용도라는 애보다 더 좋은 거는 뭡니까?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나왔던 마이크로 파일의 종류를 딱 종류로 다 나열하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헬리컬 파일도 좋고, 그죠? 쭉 적어줬었으면, 어쩌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 8번 콘크리트의 진공 배수 공법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의 잉여수의 증발, 블리딩, 레이턴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체의 균열을 해결하기 위해 진공 매트라는 단어, 이 진공 매트, 그죠? 그 다음에 펌프 나와도 되고, 표면의 잉여수, 그 다음에 블리딩을 제거하는 게 아니죠. 뭘 제거하는 겁니까? 블리딩 수를 제거하는 겁니다. 블리딩 수를. 그죠? 제거, 콘크리트의 강도를 증개시키는 공법입니다. 이것도 틀렸죠? 어떤 강도입니까? 표면 강도죠. 맞습니다. 표면 강도를 증대시키는 공법입니다. 그걸 우리는 진공배수 공법이라고 하죠. 진공배수 공법의 목적,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시험 쓸 때는 쓰시면 안 돼요. 그런 목적 같은 거. 시공시 유의사항이 더 중요하고, 그죠? 대제목 3번에 시공시 유의사항 들어가야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딱히 뭐 거기에 대해서 볼 게 없습니다. 진공배수였고, 문제 9번에 열관류입니다. 열관류는 여러 층의 벽체의 양측 공기의 온도차가 1도씨일 때, 그죠? 벽체 양측 공기차 1도씨 이거 중요하고요. 벽 면적 1제곱미터 중요하고요. 1시간, 전부 다 1이죠. 1시간 이거죠. 관류하는 열량입니다. 그죠? 양측 공기 온도차가 1도씨일 때 벽면적 1제곱미터를 통해 1시간 동안 관류하는 열량, 이걸 단위를 뭐로 나타내는 겁니까? 와트 단위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위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죠. 와트 퍼 미터 제곱 K대가 있는 거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제목 그 3번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걸 보고 지어낸 겁니다. 전부 다. 그냥 열관류율이라는 게 있으면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열관류율이라는 게, 열관류율이 뭡니까? 여기서 저기 반대편 벽까지 통과하는 열량이죠. 이게 많으면 좋아요, 나빠요? 열관류율이 높으면 안 좋죠.
그걸 가지고 그냥 이거 다 4개를 다 쓴 거예요. 그냥 그거 보고 다 쓴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지목 4번에 건축법상의 단열 기준 있죠. 안 외워도 돼요.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외웠다가는 못 외워요, 선생님들이. 머릿속에서. 이거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외울 수 있겠죠. 내일은 되면 다 까먹습니다. 절대 못 외웁니다, 이거.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대지목 4번 그 비교표, 이건 외워야 되죠. 열 관료율, 열 전도율, 열 저항에 대한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3개 단어는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게 열 관료율이었죠. 열 관료율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뭐에 대해서 또 물어보겠습니까? 예? 내 감히 예상해 보면 요 딴 거 냈으면 다음에는 뱀스예요. 뱀스. 또 뱀스 나와요.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거 있죠.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항상 그래 왔으니까. 항상. 그 열관료율 한번 물으면 예전에 시험 문제가 뭐로 나왔습니까? 이 열관료율 똑같은 문제가 이거 기출 문제죠. 근데 열관료율하고 시험 나온 적은 이게 처음입니다. 예전에는 뭐하고 물었습니까? 열관료율과 열전도율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열전도율, 열관료율 나고 난 다음에 뭐 묻습니까?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제도 아니면 BAMS 이런 거 물어요. 그 2개를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10번 보시면 알루미늄 거푸집 공사진 드롭다운 시스템입니다. 드롭다운. 그림 보시면 뭐 이거 뭐 어차피 있는 거라서 다 아실 거고, 대제목 5번 보세요. 대제목 5번 보시면 드롭 빔 방식이 있고 드롭 헤드 방식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기출문제로 예전에 나왔던 거는 뭡니까? 드롭 헤드 시스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둘 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스템 거푸집이라, 지금 현재 국내에서 시스템 거푸집이라고 하면 전부 다 뭡니까? R폼입니다. 무조건 R폼입니다. 시스템 거푸집 하면. 그러니까 R폼의 특징들을 적으셔야 돼요. R폼의 특징. 그죠? 이 R폼을 쓰면서 무조건 이 시스템 거푸집 계열로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항상 소음이라든지 진동의 문제입니다. 이 추락했을 때 제일 큰 게 소음의 문제입니다. 항상. 그래서 소음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나와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나와줘야 되겠다. 드롭 헤드 시스템은 사실 선생님들이 만약에 그거를 준비를 안 했다라고 하면 이 드롭 헤드 시스템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다면 정확한 정의를 구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드롭 다운 시스템. 뭔가를 다운시키는 거죠. 다운시키는 시스템 구조입니다. 그죠? 근데 뭘 다운시키느냐? 헤드를 다운시키느냐? 아니면 빔을 다운시키느냐? 그죠? 아마 이거를 쓰신 분들은 전부 다 예전에 드롭 헤드 시스템으로 쓰셨을 거예요. 답 자체를. 그죠? 근데 그렇게 써도 점수는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그러나 6점까지면 맥시멈이에요. 선생님이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썼다면. 6점까지가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문제 11번에 건설업의 안전기초보건교육. 썼겠습니까? 쓰신 분 있나요, 이거? 이거 선택했습니까? 이 문제? 저 이 문제 이거 하면서, 야, 안전준비하면서 이걸 보기는 봤는데, 이게 왜 여기 나오지? 계속 그 생각했습니다. 왜 이게 여기에 나올까? 이건 안전기술사 내면, 아, 그래, 이해가 돼요. 근데 시공기술사에, 물론 맞습니다. 노동자가 하니까 맞는데, 이게 또 나올까요? 어렵다 봅니다.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는 진짜 어렵다 봅니다. 관리자 교육도 아니고. 자, 문제 12번 비타령 거푸집입니다. 비타령 거푸집은 말 그대로 타령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주로 강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그리고 비타령 거푸집의 특징은 첫 번째는 비이고, 두 번째는 타령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본구조체로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개가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네? 본구조체로 이용한다는 거. 비타령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썼을 거고, 전부 다. 이거 뭐 못 썼으면 이게 더 웃긴 거죠. 그 다음에 비타령 거푸집. 아까도 이야기했죠. 비타령 거푸집이라는 애가 상위 개념이죠. 그러니까 밑에 뭐가 있습니까? 종류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종류를 빨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종류라는 애를. 그죠? 그래서 종류들을 쭉 적어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타령 거푸집의 특징. 이 특징은 뭘 생각해서 나가는 겁니까? 강제라는 애. 그죠? 그 다음에 뜯어내지 않는다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적으시면 전체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 자체는 뭐 비타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요거 한번 물어볼까요? 비타령 거푸집 할 때, 시공할 때 제일 유의해야 될 게 뭡니까? 비타령 할 때. 제일 유의해야 될 게 뭡니까? CFT 생각했을 때 제일 유의해야 될 게 뭡니까? 채움이죠. 그러니까 비타령 거푸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어떻게 찾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부가 어떻게 채워졌는지가. 그래서 그 공극의 문제, 다짐의 문제, 그거에 대해서 제일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거 비타령 거푸집이 나왔으니까 또 나올 만한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전통적인 강자 CFT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전통적인 강자죠. 완전 최강자죠. 비타령 거푸집의 최고 강자는 CFT입니다. CFT에 대해서 준비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균형 철근비입니다. 말 그대로 아까 숫자 2개가 필요합니다. 소님들한테 필요한 거는 숫자 2개입니다. 0.003하고 0.85라는 숫자입니다. 이 2개를 잡지를 못하면 좋은 점수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균형 철근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대제목 4번은 개나 소나 다 적습니다. 이 정도는. 과소 철근비, 과대 철근비 이거는 모르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성 유도, 취성 파괴 요거 쓰고 내가 잘 썼다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과대 철근비일 때 취성 일어난. 뭐 이거는 너무 뻔한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 써가지고 점수를 받겠다? 아니에요. 소님들한테 필요한 건 여기서는 숫자였어요. 숫자. 그게 뭐다? 0.003과 0.85가 이꼬르가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꼬르가 되도록 해준다. 그 개념 딱 하나가 이 전체 문제의 점수를 다 좌우해버립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 산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님들은 이 공식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게 공식을 알면 밑에 것처럼 적을 수가 있겠죠. 그죠? 공식이 나왔으니까 공식의 문제로 풀어나가면 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응역도 있죠. 응역도. 그 응역도를 그릴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사실은. 응역도 자체. 이 공식 외우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이거. 이 공식 외울 정도로 공부했으면 소님들은 지금 장수생 상태예요. 이미 한 5년 이상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걸 외우고 있다라면. 5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도 이걸 못 외우고 있다라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고. 이 정도 되려고 하면 어렵죠. 문제. 균형 철근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설계의 개념은 균형 철근비라는 단어는 살아있는데 이 균형 철근비를 가지고 구조 설계를 하지 않아요.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나올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이 문제가.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뭐 조그만 건물이나 이런 걸로 하지. 그렇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에 보시면 철골공사 현장 용접의 검사 방법입니다. 그 보시면 2번에 보세요. 대제목 2번 보면 현장 용접의 검사 프로세스가 있죠. 샘플링을 뜨고 용접의 결합 상태 보고 용접 개수를 산정한 다음에 거기 따라서 적정 검사 방법을 실시합니다. 그죠? 이 프로세서 현장 검사 프로세스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현장 용접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건 모든 검사의 기본은 항상 유관 검사입니다. 유관 검사. 유관 검사가 해야 되고 우리는 외울 때 보통 외관 검사 이렇게 하죠. 그거 유관 검사라고 하죠. 그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초자침이죠. 방초자침 배우셔야 되겠고 그 정도. 그 다음에 비파괴 검사 시험시 유의사항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냥 다만 이걸 했을 때 그 유관 검사라는 걸 적을 수 있었겠는가라는 거하고 유관 검사. 소님들이 뭐 현장 검사하면 전부 다 뭐 적습니까? 대나 캐나 뭐 적습니까? 비파괴 검사밖에 안 적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게 유관 검사라는 걸 적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하고 그럼 제대로 외웠을 때 절단 검사를 뺄 수 있겠는가 하는 거하고 매크로 테스트라는 걸 뺄 수 있겠는가. 그죠? 그런 거. 매크로 테스트를 왜 현장에서를, 이 현장이라는 단어를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매크로 테스트를 현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험실로 가져갑니다. 시험실로. 매크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그걸 뺄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 방사선법 합니다. 현장에서 할 수 있어요. 휴대용 방사선기가 있어요. 그죠? 나판 이렇게 있고 쭉 하는데, 철골 올렸는데, 100몇 층이 이거 하이바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사선이 이렇게 그거 어렵죠. 그죠? 초음파법, 그 다음에 자기분말 탐상법, 침투 탕산법이 있다.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좀 봐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문제 2번에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8대 하중에 대해서 나와가 있죠. 고정하중, 적설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그죠? 그 다음에 지진하중, 수압, 토압, 그죠? 그 다음에 저 뭡니까? 온도하중, 유치압하중. 요 하중이 기본적으로 작용하면 건축물의 8대 하중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용하중하고 설계하중이라는 걸 또 나누죠. 그죠? 고정하중하고 활하중과 같이 이 기준에서 규정한 각종 하중으로서 하중 개수를 곱하지 않은 하중. 작용하중이라고 하고, 설계하중은 구조 설계 시에 적용한 하중이다. 하중에 대한 정의 좀 알아놓으시고, 요 8대 하중에 대해서 이름만 알면 사실 다 적을 수는 있죠. 그죠? 이름만이라도 좀 알아놓으시는 게 좋겠다. 근데 이걸 선택하신 분이 문제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건데, 요걸 다 적으신 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이게 예전에 그 건축구조기술사의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하중.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웠어요. 하중이 종류를 대고 그게 계산 방식에 대해 설명하셔야 해요. 그게 구조기술사입니다. 그죠? 더 어렵죠. 요런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 자체는 그렇게 나쁜 문제는 아닙니다. 하중에 대해서.